55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한국사를 직접 보고 기록하신 분이시잖아요.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나 사건 있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하나를 짚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71년부터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대사건들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 기자로서 굉장히 행운입니다. 네. 큰 사건을 취재해야 거기서 큰 기사가 나오고 또 책도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1979년 10월 16일에 있었던 부마 사태, 그때 난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하면서 그때 경찰하고 시위대가 충돌하고 경찰 작전차가 뒤집어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염이 치솟고 하는 걸 밤에 그 보는 순간 이거 박정희 정권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건 예감이 오더라고요. 그 며칠 뒤에 12.6 사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마 사태가 역사적 사건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1.6 사건이 나고 하니까 이 부마 사태의 의미가 더 커졌어요. 네. 왜냐면 부마 사태가 원인이 돼가지고 11.6 사건,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그게 일어나고, 그 다음 11.6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합니다. 18년 동안 계속되던 박정희 통치를 끝장내고 또 그날 밤에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 합쳐서 30년이라.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지. 한국 현대사의 30년이 바로 그날 밤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또 그 공정동 그 시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해서 자연히 11.6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11.6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2.12 사건이라고. 서울을 봄으로 요새 많이 알려진 12.12. 그것도 자연히 또 취재를 하게 됐어요. 12.12. 11.6 사건이 있어가지고 권력 공백이 생기니까 전두환 그룹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12.12 사건입니다. 12.12 사건도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특종도 하고 책도 씁니다. 그 다음에 12.12 사건의 결과로서 또 뭐가 생겼느냐. 광주 사태가 생기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저항한 광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광주 사태도 내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또 책을 했어. 그러면 부마 사태에 대해서 12.12, 11.6, 12.12, 광주 사태 요 네 사건에 대해서 다 책을 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출발점이 부마 사태라. 부마 사태에서 내가 느낀 어떤 그 센스 오브 히스토리라고, 역사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게 그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1979년 10월 16일 밤 부산 남포동 거기서 시위대가 경찰을 습격하고 불을 지르고 하면서 화염이 폭발할 때 느꼈던 여기서 역사가 바뀌는구나 하는 느낌. 그럼 책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기복이 있었지. 내가 광주 사태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신문사에서 해직이 됐어요. 왜 광주에 갔느냐. 그래서 나는 해직 기자가 됐어요. 두 번째 해직 됐는데, 첫 번째는 1970년이고, 그럼 저기서 해직했어요. 그래서 그 2년 뒤에 내가 또 서울로 옮겼네. 서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데 있다가 83년 10월부터 조선일보 월간조선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도 바뀌어. 그죠? 광주에 안 갔으면 내가 해직 안 됐을 텐데. 해직 안 됐으면 뭐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끝났을 텐데. 그래서 한 개인과 역사가 서로 만나고, 그래서 책도 나오고, 나의 진로도 바뀌고 하는 게 바로 한국 현대사의 아주 흥미로운 점이지. 근데 나는 박정희 시절에 한 분
포항석유는 경제성이 없다 하는 글을 썼다가 정보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주 사태 취재하고 나서 또 해직이 됐어요. 이거는 전두환 정권이죠. 근데 그때 행정지 13번 또 쓰고, 네. 여러 기사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를 다 긍정적으로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더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피해자인데, 네. 이제는 또 변호자예요. 네. 자연스럽게. 네. 의도적으로 그래 된 게 아니고, 다 이제 한국 현대사가 흘러가는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는 역사는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또 사람은 역사를 바꿔놓고, 이런 생동하는 드라마를 난 현장에서 체험하고 기록하고 한 그런 55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55년 동안 기자 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철칙이 있다면 무엇이라요? 사람이 원칙대로 살 수도 없고, 네. 다만 노력하는 거죠. 누구 말대로 한다면 나는 사실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은 그 다음에 나쁘냐 좋으냐 하는 도덕적 판단은 대부분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면은 정책 같은 것도 정확하게 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정의에 이야기하지만은 정의가 사실에 입각해야지. 거짓말에 입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말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 기초해가지고 계엄을 펴가지고 국회로 쳐들어가고 선관위로 쳐들어갔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자가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기자는 직업이 영어로 표현하면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거든.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 팩트와 루머를 기자가 여기에 충실해야 돼. 그 다음에 기자가 사실에 충실하면은 이 한국 사회의 다른 기관, 보건부터 검찰, 감사원, 행정기관이 다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고. 근데 기자가 그런 노릇을 안 하고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때려버리면 한국 사회 전체가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수에 비해서 제대로 뛰고 있는가 반성해야 돼요. 양적으로 많은데 질은 아마 우리나라 세계 문명국가에서 한국 기자의 질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요새는 언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기자들이 이렇게 됐느냐. 유튜브도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유튜브 어디 기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전 국민 기자화가 됐어요. 전 국민의 기자. 이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한 특권은 아니지만 자연히 특권을 갖고 있다고. 취재 인내가 보면 다 알지. 그 특권을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사회악이 돼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IT, SNS, 유튜브, 별의별 매체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언론은 위기예요. 언론의 수단은 다양화되고 아주 고도화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사하는 기자들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생산하는 뉴스는 거짓말이 많아지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요새 횡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부정선거 음모론 그전에도 음모론 많잖아요. 공주 사태에 600명이 북한군에 들어갔다는 음모론. 전환한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 걸린다는 음모론. 그 여러 음모론 중에서 최대 규모의 음모론이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자는 윤석열이라고. 이 경우는 또 특이한 경우예요. 권력자가 음모론을 퍼뜨리면은 가공할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가공할 사태는 법을 부순다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선동된.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동된 사람들이 폭력적 행사에 나설 때 그게 바로 나치라고. 나치, 파쇼, 전체주의로. 권력자가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비로 갑니다. 박정희나 이승만 같은 전두환 노태우든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이런 분들은 권력자지만 선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일을 할 때 실사고시, 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또 과학에 입각해서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분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틀러처럼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이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하는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정권도 잡고 그 잡은 정권으로 유대인 수백만을 죽이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선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윤석열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선동 권력.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을 해서 팩트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자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석 기자 시절에 우선 사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하는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 국제신보에서 수석 기자를 받을 때 맨 처음에 선배 기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자는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는 시청 수위를 대하는 태도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은 어떻게 쓰느냐 기사문은 우선 문장이 짧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확해야 한다. 세 번째 쉬워야 한다. 3대 원칙 특히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항상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된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 그 세 가지 원칙.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걱정하시면서 음모론이 단순히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전염병이라고 하셨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네. 각종 음모론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우선 미국이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니까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는 것과 요사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니까 부정선거로 졌다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계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정치 조직으로 바뀐다고. 정치 조직은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지지자를 보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해요. 그 다음에는 법을 무시하고 단계까지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이때부터 사회를 이제 분열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음모론은 한번 그게 발을 들여놓으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사회 집단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은 일단 국가적 재앙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왜 이렇게 커졌느냐 하면은 이걸 알고도 한국의 언론이 그동안에 덮어주거나 비호해왔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해가지고 딱 잘라버리시면 되는데 요새 언론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보도하죠. 그게 오보입니다. 그렇죠? 네.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을 붙일 정도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한 80%는 사실 심정이 갈 때 의혹이라고 한다고. 네. 이건 제로잖아요. 제로. 네. 완전한 거짓말에다가 의혹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준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의 책임자입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과 없었다는 사람, 이렇게 50대 50으로 지면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용어가 제일 중요하거든. 용어가 한번 잘못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음모론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거냐. 오늘 알고리즘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교육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돼요.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속느냐?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잖아요. 그럼 안 속아야 될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7, 80%. 네. 근데 IQ가 또 세계에서 1등이거든. IQ 높고 학력 높으면은
고소득이니까 관소가야 되잖아요. 그럼 성우도 1등이잖아요. 이 미스터리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속는다. 이 신비를 알아야지. 이 비밀을 알아야 무슨 대책이 나올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한글 전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는 70%가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 그렇죠? 실사구시도 한자로 써야 실, 현실, 사실, 구, 추구한다.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옳은 방향을 찾는 거다 하는 말이 실사구시라는 한자로 표기해야 그 안에 들어간다고. 이걸 실사구시라고 한글로 딱 써놓으면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상원이라고 한글로 딱 써놓으면 상원이 뭐지 물으면 아마 80%는 고온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고온, 높은 온도다. 그게 아니고 그때의 상은 일상상자라 해가지고 지금 이 온도 이게 상온 아닙니까? 한자를 안 쓰니까 이런 대혼란이 지금 벌어진 지가 한 세대가 넘었어요. 정확한 한국어를 안 쓰고 한글 전용이라는 반신불수의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이나 행동은 정확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분별력이 약해져요.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 사고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고 의휘력이 강해야 사람이 깊게 생각하고 그 말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70%의 한국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한 언어가 되는데 70%를 한글로 표기하면은 암호가 되든지 소리가 되버려요. 아승반점 해놓고 중국집에 있는데 저 아승이 무슨 뜻이지? 하는 순간부터 지금 암호라고. 암호가 안 풀리면 그건 그냥 소리예요. 언어가 아니지. 언어는 뜻을 전달하고 이런 생활을 30년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분별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분별력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를 진위 분별력이 있어야 선악 구분하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 피와 적과 동질을 구분한다고. 이게 다 한덩어리인데 한글 전용으로 해서 한국어가 망가져버려요. 그게 가장 큰 원인.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첫째 교양이 고급 언어가 안 돼. 소리 암호만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칠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정교한 표현이 안 되고 정교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사물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보는 이런 사람들은 선동에 잘 넘어가도록 언론이 부정선거 의혹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게 문법에 맞지 않다 하는 것도 모르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막 쓰다가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정확성이 없어요. 이게 어느 생활에서 그러니까 한글 전용을 그만두고 한자 한글 운용을 장기적으로 이건 아주 장기적 대책인데 뉴스 소비 방식도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직접 뉴스를 찾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독자들이 약간 정보의 판별력이나 이런 것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게 지금 말한 거하고 연결되는데 이 주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보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좋은 자료가 있느냐 해가지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앉아있으면 계속 보내주는 것만 읽다가 보면 그쪽으로 굳어져가지고 이런 뭐 확정 편향이 생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이런 걸 자기가 열심히 찾아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 주체성이 문제인데 인간 주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그건 교양에서 생기고 언어에서 생기고 독서에서 생기는 거죠. 독서요. 네. 지금이 오히려 독서가 더 중요한 시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책방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보고 SNS가 좋다고 한들 독서를 대체할 만한 게 없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독서를 통해서 특히 이 문학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인간의 품성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부족하면은 사람 수동적으로 돼버리지. 주체적 인간을 만드는 걸 인문학이라고 해요. 인문학.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역사, 철학, 문학을 말합니다. 역사는 이 세상을 원리고 문학은 인간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역사는 문명의 발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알아야 이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 두 개가 추가돼야 되는데 하나는 스포츠, 그 다음에 예술입니다. 예술, 스포츠, 역사, 철학, 문학을 두루 아는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이 교양인 교육이 아주 부족해요. 교양인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수성이 높을 때. 이때 좋은
문학 작품을 읽고 좋은 시를 읽고 뭐 삼국지도 읽고 프루타크 영웅전도 읽고 하면은 그때 아주 뭐랄까 품성을 키우는 거지. 이 부분의 교육이 입시 지옥에 걸려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을 아주 기능적 인간으로 만들고, 내가 뭐 한글 전용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한글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어 구조로 봐가지고 일본처럼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그만큼 효과적이고,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인 한자,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래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지.